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젤란 얘기했었던 거 좀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원래 세계 일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쵸? 예, 어쩌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됐었던, 물론 만주는 못했지만, 예, 그 사람.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의 이제 그 식민 통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그쵸? 예, 특별히 뭐 또 이렇게 악랄한, 예, 물론 악랄한 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막 그렇게까지 그 악랄하다고 볼 만한 요소가 오히려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이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중미하고 그쵸 남미는 스페인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포르투갈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빈 곳을 이제 어떻게든지 저기 좀 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잖아요. 여기 스페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미 카리브에 이렇게 도착한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시아나 인도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발견한 거고 이 일이 있은 지 이제 한 5년 정도 뒤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갔어? 그러면 우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여기 그 오늘날의 북미 지역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아메리카에 해당하는 그 네. 지역을 이제 또 발견하는 일도 그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정착촌을 이제 그 설치 그때는 하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한 이제 한 100년 정도 뒤에야 비로소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제대로 된 그쵸?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뭐 영국 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했겠죠, 그쵸? 네. 그 뒤에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자기네들 땅으로 삼는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발 늦게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뒤에, 그쵸. 그 전에 또 이렇게 뛰어들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 막 장미 전쟁 한창이었고, 그쵸. 네. 장미 전쟁 끝나고 이제 헨리 8세 있었는데 헨리 8세 때는 이제 또 그 종교 개혁, 그 영국 종교 개혁으로, 그쵸. 또 네. 정신 없었던 때였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 겨우 이제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또 메리 1세 나왔잖아요. 그쵸?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거의 마무리 시킨 고 엘리자베스 말년에야 비로소 신대륙에 우리도 좀 진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결혼을 안 했었던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 여왕은 여왕의 땅이다. 그렇죠? 그래서 버진 처녀의 나라다. 그래서 버지니아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로어노크라고 하는 정착촌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치 그 포르투갈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를 하나씩 만들고 해서 거기를 또 전진 기지로 삼아서 또 앞으로 나가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꿈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대륙에는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 그 교역품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압도적인 금과 은은 있어요. 예, 네. 금과 은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럽 전역이 나눠 가지기에는 또 네. 또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네. 그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 주로 남미 있잖아요. 예, 남미에 네. 좀 편중되어 있는 좀 측면이 있어서 이 당시 이제 북미 지역 있잖아요. 예, 네. 북미 지역은 뭐 별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예, 이 당시 네. 그 아메리카 대륙, 북미 지금의 미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은 뭐 그렇게 뭐 교역을 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나마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물고기 있잖아요, 오히려. 예,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해서 뭐 그 정도였지, 뭐 별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시아 이제 무역이나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훨씬 떨어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돼요. 이 이후로도. 네. 어쨌거나 이제 로어노크라고 하는 정착촌을 이제 세운 이유는 어쨌든 그걸 교두보로 해서 내륙으로 또 탐사도 해가고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뭐 로또 같은 거 나오면은 그쵸? 네, 우리가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 그 정착촌에 이제 다음에 가보니까 아무도 생존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1607년에 이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제임스 1세의 그 이름을 또 땄겠죠. 이 당시 왕의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정착촌을 건설을 합니다. 근데 막 엄청 성공한 건 아니에요. 엄청 네. 성공한 건 아닌데 이 그 로어노크처럼 그 완전히 다 멸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막 여기가 막 번성을 해가지고 여기로부터 또 다른 지역을 또 개척을 하고 또 안으로 탐사하고 막 이런 정착촌으로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계속 네. 있는 그 정착촌으로 남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영국의 이제 북미 대륙 이주에 있어서 첫 번째 정착촌으로는 제임스타운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역사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냥 변방의 한 그 마을 정도고요. 그 오늘날에 이제 그 미국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진짜 교두보 역할을 한 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안에 그 세운 정착촌으로부터 사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 왜 여기 갔는지는 아시죠? 네. 그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고 그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법, 그다음에 뭐 그 뭐 이렇게 그 하여간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예요? 그 아메리카 대륙 이주의 문이 비로소 열린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가면은 열의 아홉은 죽는 거예요. 그죠? 아, 네. 완전히 다 죽은 데도 있고, 열의 네. 아홉은 죽어 있고,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막 이런 거니까, 누가 건너오려고 하겠어, 이주하려고 하겠어요. 그쵸? 네. 그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청교도들이 어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배할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청교도들도 건너와서 첫 해 겨울에 절반이 그 아마 얼어 죽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네. 원주민들과 이렇게 관계를 좋게 그 돈독히 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어때요? 본국에 이제 알려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예요? 거기에 그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요 이후에 이제 그 왕정 복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1662년인데 그때가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완전히 본토에서 이제 그 쫓겨나는 해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청교도 본류가 대거 넘어옵니다. 아, 네, 네. 대거 넘어와요. 근데 그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620년에 그 선족격 되는 사람들이 가서 이 그 정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개척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갈 데 없어진 본류들이 미국으로 대거 넘어가면서 오늘날의 미국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네.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그 북미 대륙 이주가 시작이 됐고 한 발 늦게 또 이제 그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었던 프랑스도 프랑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더 급해요. 그쵸? 네, 네.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 스페인하고 독일 쪽에서 양쪽으로 포위하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투닥투닥 하고 있고, 그러다 한번 막 친석 로마 제국 황제에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그쵸? 네. 예, 네. 내부적으로는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제 위그노, 해서 내전도 일거든요. 내전도 한번 일고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해외로.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눈을 이제 돌려보니까 역시 어때요? 다른 지역은 다 다른 나라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전쟁하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북쪽으로 또 네. 그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캐나다 이 지역, 그래서 퀘벡하고 몬트리올, 오늘날에도 프랑스를 이제 캐나다를 대표하는 두 도시죠, 그렇죠? 예, 이 두 도시가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요 지역이 건설되고 나서 이제 그 위그노들이 그 이제 이렇게 한창 갈등일 때 우리 차라리 여기 이 그 캐나다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달라. 거기서 잘 믿고 그렇죠?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아, 안 네. 해줬어요.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위그노들이 이제 갈 데가 또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스위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역사로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는 불어 쓰잖아요. 그쵸? 불어. 프랑스어.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요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재밌는 게 그 미시시피 강 아시죠? 그쵸? 미시시피 강. 그 어 그 북미 대륙에 그쵸? 가장 그 알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시시피 강 유역이 있는데 그 네. 지역을 먼저 탐사한 게 프랑스예요. 재밌게도. 아, 그리고 네. 그래서 그 강 그 주변 유역을 그 당대 그 국왕이었던 루이의 땅이라고 해서 루이지애나라고 그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후에 그 유럽 문제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 프랑스가. 그래서 그 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거기에 탐사를 해야 뭐가 있는지 알고 진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탐사대 보낼 이제 여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제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은 이제 계속 정착촌이 계속 옆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미시시피강 유역까지 온 거예요. 네, 그 이제 이거 이 뒤에 얘기인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합니다. 그래? 네. 그러면은 그냥 이 땅 저기 가질래? 아, 그냥 헐값에 넘겨버려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미국 중부죠, 그쵸? 미국 중부의 그 거대한 지역이 그 미국으로 편입이 되는 또 그런 재밌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프랑스
네, 프랑스의 그 땅이었던 이유가 이제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탐사를 통해서가 맞을 겁니다.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얻었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하여간 그 미시시피강 유역이 그 프랑스 쪽이었어요. 예, 그래서 네. 단순히 그 위에 캐나다 쪽만은 아니었고, 그 오늘날 미국의 중부 지역 전체를 이렇게 딱 프랑스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까지 잡고 있었으면은 미국이 태평양 쪽으로 못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 가로막혀서. 근데 아, 그거를 나중에 프랑스에서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 미국이 계속 그 태평양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하여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어쨌건 그래서 미국 대륙에 진출을 하려고 모색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더 위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추운 오늘날의 캐나다의 지역을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배권들을 확립을 했는데 거기가 막 그렇게 유용한 땅은 역시 또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네.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좀 이렇게 도피해야 되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 네. 사람들이 주로 가는 이런 그 역사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 뭐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미국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피해서 가는 거죠. 그쵸? 그런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가는 역사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그 뭐예요? 대항해 시대를 간략하게 쭉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 의의를 먼저 얘기했었죠. 네. 서구라고 하는 세계가 뭐예요? 이제는 단순히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세요. 서구식 문화와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이렇게 이런 흐름이 시작됐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길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부터 서구적인 그런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네. 이제 그 흐름에 있어서 거의 정점에 이제 오르는 나라가 이제 후대 영국이죠. 그쵸? 네. 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저기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근세로 들어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네. 종교 전쟁과 이제 뭐예요? 평화의 시대가 이제 그 한 달락이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룰 그 부분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최초의 협정이에요. 이거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독일 귀족들은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 진영으로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그 측근 귀족들은 로마 카톨릭 편에 서고요. 시민 계층이 우세한 도시의 제후들은 종교 개혁의 편에 서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내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실제로 이제 이 그 종교 개혁 제후들이 이제 슈말칼덴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그 로마 카톨릭 그 귀족하고 황제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죠. 그쵸? 곧 네. 군사 행동을 할 테니까 군사 행동을 할 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동맹도 그 결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렇게 막 위협을 해오니까 이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바로 군사 행동을 못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막 떡밥을 막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야 그냥 신앙의 자유 인정해줄게. 우리 저 이슬람하고 싸우자 이러면서 예, 그러한 협의가 그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아마 슈파이어 제국 의회일 텐데 거기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권리와 권한들이 그 개신교 네, 진영의 그 황제의 그 칙령으로 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슈파이어 제국의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주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개신교를 믿든지 루터교를 믿든지 자유롭게 믿어라 이거였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싸우지 않는 서로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서 이슬람교를 무찌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역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얘기했었죠. 그쵸?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이 점점 잦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네, 빈도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실패해서 물러가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황제도 한번 사로잡는 때가 요때예요. 카를 5세가 프랑스 왕을 한번 사로잡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아, 예, 네, 그리고 그 이렇게 자기 방해하던 그 로마 교황 있잖아요. 그쵸? 로마 네, 교황 이탈리아로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한번 혼내준 때도 요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를 5세가 어때요? 갑자기 대내외적으로 이제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싹 다 사라졌잖아요. 그쵸? 네. 프랑스가 뭔가 위협을 가해줘야 우리 신규고 제후들이요 같이 힘을 합쳐서 아, 싸웁시다 이렇게 되고 그쵸? 오스만 네, 투르크가 위협을 해줘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도 요때 사실상 한 방 먹었고 오스만 투르크도 빌빌빌빌 거리고 있고 로마 교황도 한번 손봐줬고 이러니까 카를 5세가 이제 뭐예요? 더는 신교한테 손을 내밀 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예전에 했던 약속을 깹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믿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오직 로마 카톨릭 그 교회 신앙만 믿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불복하면 어때요? 이거 황제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양쪽 간에 그쵸? 이제 그 군사적인 그 충돌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요 싸움에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카를 5세가 그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하는 개신교 연합군을 이제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네, 네, 대승을 거두고 이제 로마 카톨릭 신앙을 이제 모든 곳에서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네, 예, 요 얘기는 저번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그랬는데 역사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이게 되게 묘해요. 아, 예, 어떤 역사로 흘러갔냐면요. 이제 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가톨릭 신앙을 이제 모두가 강제하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진행을 했는데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그 황제가 몇 가지 이제 그 독일 귀족들의 이제 반감을 사는 몇 가지 이제 그 일들을 그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그 자기네들 그 편에 그러니까 그 싸웠던 개신교 제후들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사람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그 처벌하는 그 사후 그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슈말칼덴 동맹의 이제 중심 노릇을 했던 뭐 요한 프리드리 1세 같은 사람한테는 사형을 선고해 버립니다. 예. 네.
근데 이 당시에 그 고위급 귀족들은 서로 혼맥으로 다 얽혀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사람을 사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얽혀 있는 수많은 세력들을 다 저기 뭐냐 원수로 만들겠다, 등을 돌리게 해버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사실 갖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와 관련이 있었던 개신교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결집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 예, 이 네, 사람 원래 개신교인인데 싸움은 황제편에 서서 개신교를 진압하는 데 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 왜, 그 대신에 이제 그 황제하고 이제 협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황제한테 충성을 다할 테니까 뭐 저한테 이런 직위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신앙의 자유 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확보를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네, 해서 섰던 건데 이기고 나니까 그걸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다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주기로 했었던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요직도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예, 그리고 이제 요한 프리드리 같은 사람 이제 사형 그 언도를 하는데 그 전에 이 모리츠가 그 후회인가? 하여간 그 전인가에서 그거는 좀 저기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이렇게 그 상소를 올릴 정도로 사사건건 이제 이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그 황제가 이렇게 대립각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제 이 개신교 진영이 다시 이 모리츠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모리츠도 뭐예요? 내가 속았다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신교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황제가 있는 곳을 급습을 해서 황제가 거의 잡힐 뻔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일어나니까 이제 또 프랑스가 또 여기 뭐 카톨릭 국가긴 하지만 프랑스가 이 또 모리츠를 또 지원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그 연합군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카를 5세의 군대랑 또 맞아 싸우게 되는데 요때 개신교 동맹군이 승리를 거둬요. 아, 이거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계신고. 네, 요번에는 승리를 거둡니다. 네. 네, 그, 그래서 이제 이 카를 5세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아직 살아 있는데 이제 지쳤다라고 하면서 은퇴를 해버리고 그 원래는 이제 이 은퇴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전체 제국을 그 이어받는 그런 아들로서 이제 그 물려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도 독일 귀족들도 우리 스페인 사람 황제로 맞이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고 그 사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우리는 황제로 섬기겠다라고 사실 결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를 5세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 동생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요 그 뒷수습을 하게 되는데 동생이 우리 그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합의했던 거 거기로 돌아가자. 이거로 이제 아,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예요? 서로의 그 신앙을 인정을 해주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영주가 만약에 루터파를 믿는 영주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 지역은 뭐예요? 개신교 지역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네. 거기는 영주가 카톨릭을 믿는다. 그럼 거기는 카톨릭 주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프랑스에 위협이 있다 이러면은 뭐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됐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프랑스랑 맞서 싸우고, 그쵸? 오스만이랑 맞서 싸우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나오죠. 핵심이 어떤 지역은 신앙은 영주의 신앙을 따라 결정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영주가 카톨릭을 믿으면 주민도 카톨릭, 영주가 루터교를 믿으면 주민들도 루터교를 믿는 방식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루터교를 믿는데 영주가 카톨릭을 믿는 영주가 우리 지역을 장악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민이 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같은 신앙을 가진 영주가 다스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식을 택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던 거예요. 네. 이 화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일 지역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막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칼빈주의를 선택지에 놓지는 않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개신교 칼빈 주의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야 개신교 믿을 거야 아니면 카톨릭 믿을 거야? 네. 카톨릭이요. 이러면 그래 너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가. 너 개신교 루터교구나. 그래 루터교 그래 이 지역으로 가.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는 칼빈주의자인데요. 아, 이런 거예요. 아, 저는 어디로 가요? 이러면은 네. 그거는 선택지에 없는데 아, 예. 너는 뭐야 2단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또 진행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독일 안에 있는 칼빈주의 개신교도들은 이제 그 30년 전쟁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1648년에 이르러서 이제 전 유럽에서 사실상의 이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이때가 되기까지 그쵸? 루터파 신자들처럼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계속 핍박을 받는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9년에 그쵸?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쵸? 그로부터 한 2, 30년 정도 그쵸?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쵸? 이런 어떤 내전을 거치면서 힘의 균형이 그쵸? 서로가 서로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거를 보게 되고 난 이후에 어때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우리 이제 외적과 맞서 싸웁시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된 거죠. 그쵸? 네. 근데 칼빈주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100년 가까이 또 그냥 뭉개고 있던 거죠. 그쵸? 뭉개고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유럽이 종교 문제로 근데 종교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들어갑니다. 네. 어쨌건 표면적으로 종교 문제로 인해서 30년 가까이 전 유럽이 사실 싸우거든요. 전 유럽이 싸우면서 황폐화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더는 종교 문제 가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각자가 믿고 싶은 거 믿어라.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 분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와 종교와의 분리가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 값이 된 그런 사회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사회의 출범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됐냐면은 요런 라인을 타고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아,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네. 처음에는 뭐예요? 영주들의 신앙을 따라서 보장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영주가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준 거죠. 그쵸? 네. 이거 세 개로 늘리자니 좀 그래요. 그쵸? 세 개로 늘렸는데 세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다섯 개 되고 네. 이러면 무슨,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못 늘리고 있다가 결국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그쵸? 30년 동안 싸우고 이제 전 유럽이 피폐해지는 걸 보고 아휴,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네 개건 이제 난 모르겠다. 손 떼겠다. 그쵸? 야, 니네가 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전쟁 일어나면 안 되겠다. 나라는. 그러니까 우린 손 뗄 테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그런 맥락을 따라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게 보편 값이 된 디폴트 값이 된 사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 사회, 근대 사회가 되는 겁니다.